1997년 11월 21일 30년 넘게 고도 성장을 해오던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졌다. 후방 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무지했던 대한민국호의 예고된 침몰이었다. 선진국형 경제로 바뀌어가는 단계에서 경제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작동도 안 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그 후 10년, 한국 경제는 외형상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We in fact did get out of the crisis very fast. Today, the Korean economy is much stronger than it was. 하지만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20대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다.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사회가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지난 10년.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가? 새로운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당진. 당진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과거 IMF 위기의 상징이었던 한보철강 당진 공장이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A 열연 공장. 이곳에선 보철을 녹여 열연 강판을 만든다. 연간 생산량 180만 톤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IMF의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다. 이 공장에서 고철을 녹이는 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보연 계장. 그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한보의 보도로 입사 이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던 바로 이 자리를 떠나야 했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짐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짐도 없었거든요. 참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습니다. 실제 97년 초에 회사가 부도나기 전만 해도 전혀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들이 감지하고 3일 만에 회사가 그렇게 이제 최종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보도로 공장을 떠난 후 7년간 버섯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항상 공장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집에서 버섯 영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이제 항상 이제 여기서 일하던 때 설비라든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이제 그때 설비가 지금 몇 년간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2004년 12월 공장이 지금의 회사로 인수되고 재가동되면서 그는 7년 만에 다시 일하던 자리로 돌아왔다. 아픔의 시간을 겪고 다시 돌아온 자리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지금 옛날에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때 근무하던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이고요. 그런 어떤 걸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해버리기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비지구 열연 공장. 중간 재료인 슬라브를 이용해 연간 300만 톤의 핫코일을 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한보 철강 당시만 해도 가동되지 않던 곳이다. 한보는 이곳 비지구에 공장을 건설하던 중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파산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된 공장은 녹이 슬거나 물이 찬 채로 방치돼 갔다. 한부철강 당진제철소 B지구 말 많던 포렉스 설비가 짓다 말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포렉스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니 온통 물바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곳에 근무하면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싶다는 그 뮤직비디오 감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요구하는 컨셉이 지구 종말 이후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종말된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그 아주 폐허가 된 상태의 해서 어떤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컨셉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겠다는 장소로서 여기가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이 제가 지구의 종말적인 상황을 묘사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상황에서 참 참담함과 함께 뭐 일부는 좀 모멸감까지도 느꼈는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진 공장의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처리는 뭐 고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비지구 냉연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 철강 설비라는 게 실제로 그 도입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은 거의 고철 취급당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에서 인수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공장은 재가동됐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전 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현장이니까 기계가 계속 가동이 돼야 되니까 그 도시락을 먹어요 계속. 특히 이제 그 우리 당진 공장의 경우에는 가동 중단이 7년이나 지속됐던 공장이기 때문에 설비가 상당히 그 녹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그 직원들이 일치단결 해갖고 정말 그때는 뭐 전부 밤에 잠을 안 자고 출퇴근을 아예 공장에서 할 정도로 열심히 해갖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깜짝 놀랄 속도로 그 재가동을 완성했습니다. 부활한 한부철강처럼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 지표에서 IMF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도달했고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외환 보유고는 2,600억 달러를 넘었다. 1,900원 넘게 올랐던 환율은 900원대로 안정됐고 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들,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 외환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됐고요. 또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가 경쟁력이나 그 기업인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양호한 수준으로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Korea repaid the IMF well in advance. Korea, in fact, did get out of the crisis very fast. Today, the Korean economy is much stronger than it was. You see this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banks are profitable. The commercial orient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has improved. You also see it in the corporate sector, where there's been very strong improvements as well. 지난 10년은 모두에게 부활의 시간이었을까? 한국 자본주의의 심장 증권거래소 앞. 한 여성 노동자가 10m 높이 철탑 안에서 20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증권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인열 씨다. 전혀 어떤 그런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극한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자꾸 분신을 하기도 하고 고공 단식 농성 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은 직장인이고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인데.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코스콤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십 년 넘게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하청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행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짜 노동자의 현실이나 노동자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까지 그게 어떻게 보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건 절대 보호법이 아니거든요. 사태만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고. 같은 명함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했다. 정규직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 내몰렸다. 받는 월급이 2000년도부터 2007년도 3월달 받은 월급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7월 1일 날 12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2007년도 3월달에 받은 이게 월급 명세서거든요. 월급이 바뀐 게 10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직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당신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기면서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IMF 10년. 우리 경제의 객관적 지표는 명백하게 좋아졌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을 비롯해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들에게 IMF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는 한 집별로 비정규직이란 말도 옛날 말이 됐고요. 거의 한 집마다 한 명씩은 비정규직이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아졌는데 그 고통이란 게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돈을 조금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뭐 승진이 안 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또 다른 계급 계층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사실상 요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외환의 부족으로 인한 IMF 위기는 일찌감치 극복했다. 1999년 11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짐하고 결의한 바대로 1년 반 만에 IMF 외환 위기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2001년 8월에는 IMF 자금 중 마지막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갚았다.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조기 상환한 것이다. IMF는 한국을 IMF 우등생이라고 불렀다. 오늘 IMF 즉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997년부터 99년까지 빌린 195억 달러 중에서 미리 거의 다 갚고 마지막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갚게 됐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과 기업, 금융인 그리고 국민 모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IMF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구제금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었다. IMF는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기업구조 조정, 정리해고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개혁 정책은 지금까지도 유지 강화되고 있다. 근데 이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이것이 IMF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 외환 위기가 왔으면 그 외환을 빌려주고 그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근데 재무 그 구조조정만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노동시장에서의 해고 조건을 완화해라. 파견제와 같은 그런 어떤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취해라. 이런 요구라든가 각종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을 제도개혁을 요구를 해온 거란 말이죠. 이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은 12월 3일 IMF와 체결했던 최초의 협약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외환 위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도입된 것일까? 11월 21일 IMF 행을 선언한 이후 외환은 오히려 더 급격히 한국을 빠져나갔다. IMF 행이 오히려 한국이 위험하다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환율은 속절없이 추락해 외환위기 선언 당시 1139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뒤에는 1964원까지 올랐다. IMF 협상 타결되고도 우리 어려웠던 거는 국제 신용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IMF 돈 암만 찔러도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인데 다 가져가면 IMF 패키지 다 해도 580억 달러인데 그걸로 갚아집니까? 그 한국 경제 회복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빼간 거예요. 연말 외환 보유고에 대한 한국은행의 예상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최대 9억 달러에서 최소 마이너스 6억 달러. IMF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는 의미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12월 19일 당시 경제협력특별대사였던 김기환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재가를 얻어 워싱턴으로 향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IMF라는 게 이제 합의체 아니에요? 근데 그 합의체 중에 이제 어쨌든 발언이 제일 센 데가 미국이죠. 그리고 이 국제금융가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IMF보다도 미국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워싱턴을 가겠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얘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그 IMF 합의한 거보다 더 해야겠다고 의욕을 보여야지. 무슨 남한테 부탁을 할 때 이쪽에서 뭐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머스 재무부 부장관을 만난 김기환 대사는 한국이 IMF 합의안 외에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자본시장 완전 자유화, 정리해고 수용 등 이른바 IMF 플러스 개혁안을 실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한국이 그 정도로 개혁을 하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정책, 상부 정책 그 결정자들 설득할 이제 룸이 생긴다. 그런 이유가 생긴다. 근거가 생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록 보니까 그날 오후부터 페더럴 리저브 뱅크 뉴욕 보고 한국에서 미국 은행에 돈 조금 나오는 거 그걸 중지를 좀 시켜라. 그걸 그날 저녁부터 설득을 했더라고. 이틀 뒤인 12월 22일 립튼 재무부 차관보가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유는 단 하나, IMF 플러스안에 대한 합격을 받기 위해서다. 언론에서는 이를 립튼 차관보의 면접 시험이라고 불렀다. 짚고 나가신다. 신경은 IMF 그로부터 이틀 뒤 100억 달러를 조기 지원받은 후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가 부도와 경제 시스템을 맞바꾼 셈이었다. IMF의 경제 개혁안은 신속히 이행됐다. 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4대 재벌 총수들과 회담을 갖고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55개 재벌 계열사들이 1차로 퇴출되고 LG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기는 등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와중에 50조가 넘는 부채를 안은 대우의 몰락은 큰 충격을 주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다. 이 일이 가볍게 마무리 정리가 돼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바람은 중소기업에도 불어닥쳤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신용 경색으로 많게는 하루에 300개의 기업이 쓰러졌다.
가게도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한 번 입사로 평생 직장이 되고 회사가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던 한국식 고용 관행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98년 한 해만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된다. IMF 직후 한국에 몰아친 구조조정의 광풍은 격렬하고 혹독했다. 이러한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은 밑바닥으로의 추락을 의미했다. (98년) 퇴출된 5개 은행연합회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퇴출 은행원의 70%가 실직자이거나 비정규직, 계약직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말 백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다. 부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기껏 취업했다고 하면 비정규직 내지는 뭐 성과급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가 대다수고, 그리고 또 일부 뭐 이상금융 쪽으로 좀 흘러가 있습니다만은 이상금융권의 어떤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리를 잡는 부분들은 정말 어려웠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급진적 구조조정은 긍정적 성과도 가져왔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한국 기업들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일순간에 털어낸 것이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한 조선업체. 벌써 3년 반째 일감이 밀려있고 올해 수주액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수주한 금액이 현재까지 약 180억 불 정도 됩니다. 180억 불이 조선소로서는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세계조선시황 전체, 시장 전체가 약 200억 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97년 IMF 당시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매출액 4조 3천억 원에 연간 적자 1,000억, 부채 비율은 760%에 달했다. 760%의 부채 비율은 그 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 임직원은 우리가 언제라도 퇴출 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고, 문제는 역시나 방만한 경영 구조였다. 건설 중장비, 지게차 등 비핵심 사업들이 적자를 일으키고 있었다. 회사는 수익성이 없는 중장비 지게차 부문을 과감히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결국은 그 당시 저희들이 내부 결정에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조선 부분이라는데 전부 의견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조선 부분과 건설 부분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을 유지하고, 비주력 산업을 매각하고 조선 산업에 집중한 결과 이 회사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9일 이 회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개발된 극지용 드릴쉽의 명명식이 벌어졌다. 최첨단 선박인 이 배의 가격은 6억 달러에 이른다. IMF가 터져서 그 결과 각 기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고비용 구조가 어느 정도 그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후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보약이 되지 않았나. 또 하나 기업들의 긍정적 변화는 주주 중심 경영이다. 과거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 관행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는 선진적 관행으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내실 경영에 힘쓴 결과 기업들은 몰라보게 건전해지고 강해졌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매출, 수익성. 5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97년 473%에서 2006년 98%로 제조업 전체는 396%에서 99%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업의 어떤 이제 재무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이제 건전해졌고, 또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도 이제 수익성의 측면에서 이제 매우 그러니까 이제 슬림화된 이제 그런 구조를 갖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이제 어떤 정책적 환경이나 또는 거시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제 성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경영은 문제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의 감소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주요한 힘은 활발한 투자였다. 활발한 투자가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다시 투자로 연결되는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의 선순환 구조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과거 10%대를 넘나들던 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추락한 후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은 주주들은 단기 실적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지속적인 그 성장을 하려면은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은 그 과실을 갖다가 실현하고 따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단기 실적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 장기를 바라본 투자 같은 것은 상당히 부진했다. 그래서 그 97년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우리의 투자가 상당히 지금 그 위축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투자 부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실업.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96년 4.6%였던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연 7, 8%의 고실업률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가 늘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까지 나타나면서 일자리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신규 고용의 감소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의 악화도 큰 문제다. 고용의 질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다. 창문에 피스를 박아 환기조차 어렵게 만든가 하면 더구나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랜드 사태, 포스콤 비정규직 사태 등 비정규직으로 인한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기자조차 가로막았고 정부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매년 급증해 현재 35.9%, 57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IMF의 경제개혁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낳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증가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치 교수가 그 대표적인 학자다. I think it was very clear that the way it intervened was wrong. Its analysis of the problem was wrong. And its prescriptions were wrong.
It went well beyond what was necessary for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crisis. Interestingly, that version of capitalism was more extreme than any Western economy has ever adopted. 경제개혁 과정의 하나의 특징을 잡으려면 어떤 그 경제개혁 구조조정의 급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 선진 경제에 대비해 봤을 때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혁 과정은 동구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넘어오는 이행 경제 과정에서 어떤 그 급진적인 어떤 개혁 이런 거는 뭐 예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적어도 OECD 국가에서의 어떤 경제 개혁이 우리처럼 그렇게 단기간 내에 급진적으로 추진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급격한 개혁.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했다. 외환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97년 11월 달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제일 큰 원인은 정책 당국자들이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잘 못한 정책 실패의 책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 모델은 이른바 개발 독재라 불렸던 관치 경제 모델이었다.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자원을 특정 재벌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이 모델은 경제 개발 초창기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90년대 들어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실패까지 책임져주는 관치경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과잉 중복 투자를 낳았고 이는 바로 기업의 부실로 연결됐다.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 자기가 얻는 이익은 굉장히 크지만 실패했을 때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한테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위험과 어떤 성과의 불일치라는 것이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과잉 투자, 즉 위험을 저평가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모델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일본 경제는 90년대 초 부동산, 주식 거품 붕괴와 함께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일본에 억눌려 있었던 영국, 미국 경제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부활하고 있었다. 90년대 초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 핵심은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과 자본의 자유화, 개방화. 미국은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세계 경제 패권을 다시 장악했다. 미국 금융 자본주의가 소위 90년대 팽창을 했었거든요. 여름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기본적으로 일본한테 제조업에서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고민을 하다가 금융을 가지고 제조업을 누르자. 이래가지고 소위 미국 자본주의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들어서 뭐 금융 부분이 급팽창을 하면서 발전하는데 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세계화를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94년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고 자본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지금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던 산업혁명에 비교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물결입니다. 하지만 새로이 등장한 이 경제 시스템은 한순간에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이었다. 92년 9월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 헤지 펀드들은 파운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있었다. 영란은행은 필사적으로 파운드화를 방어했지만 결국 투기꾼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소로스는 단 2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자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란은행의 자부심은 일개 환투기꾼에게 무참히 무너졌다.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은 한때는 세계 금융을 다스리던 제왕이었고, 소위 2차 대전 이후에는 물론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그래도 영국은 지금도 런던 시장은 세계 2위의 금융시장입니다. 그런 데가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완전 헤게모니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타났다. 그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재벌들의 과잉 투자는 지속됐다. 대표적으로 과잉 투자가 집중된 반도체의 경우 설비 투자 증가율이 95년에 70%, 96년에는 50%를 넘었다.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의 팽창은 더욱 놀라웠다. 93년부터 매년 하나씩 회사를 인수해 나갔다. 물론 인수 자금은 대부분 빚이었다. 96년 6월 한보의 부채 비율은 1893%에 달했다. 당시 한보의 주 거래은행이었던 제1은행에서 기업 분석을 담당했던 최종욱 씨는 정부의 어설픈 자유화 정책이 재벌의 과잉 투자를 더욱더 부추겼다고 말한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여신관리 제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그룹 전체에 대해서 자금을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죠. 간치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별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없어지다 나오니까 기업들이 어차피 방만하게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투자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꼬가 튀니까 이제 뭐 중복 투자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죠.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화를 틈타 위험한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당시 종금사들의 위험한 영업 형태는 국제금융가의 화제였다. 국제금융가에서는 한국의 종금사를 가리켜 유치원생이 넥타이를 메고 카지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제금융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 한두 명 고용해가지고 홍콩이나 이런 데 사무실 차려놓고 채권을 사들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하던 경험대로 고금리를 주는 채권들을 많이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왜 금리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만큼 그 나라가 불안한 나라겠지 아닙니까? 태국이라든지 나중에 러시아 같은 나라까지 이제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면 자유화를 하는 건 좋지만 자유화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화는 해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진국 그 열풍에 너무 들떠가지고 모두 다 규제는 다 없애는 게 최선, 감독도 안 하는 게 최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감독기관들은 쓸데없는 다툼만 벌였다. 외환위기가 코앞에 닥친 11월에도 한국은행은 재경부와의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곳곳에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 위기에 대해서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금융계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책임자들한테 문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정책 책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문제 없는데 왜 우리가 멕시코 것처럼 된다고 지적을 하느냐. 보고한 사람 보고서 회수하고 또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게 97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대책이 나오는데 경제 튼튼하다고
거시경제 지표 줬다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책이 나왔겠어요? 결국 IMF는 시대의 변화에 무지했고 외부의 경고에 오만했던 한국 경제가 스스로 불러온 참담한 실패였다. 그래서 97년 이후의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관치로부터 시장 경제로 넘어오는 그 이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IMF라는 제3자에 의한 타율적이고 IMF 어떤 그 주도의 그런 어떤 경제 개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IMF 경제 개혁의 필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청년 실업 문제다. 그렇죠. 충무로의 한 달력 제작 업체. 연말을 앞두고 영업이 한창이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치과 카렌다입니다. 예, 저희가 2008년 달력을 원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올해 29살 이상우 씨. 이 일을 한 지는 한 달 정도다. 혹시 실장님이세요? 주소가 전화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치과 홍보인 카렌다를 보내서 도착을 했는지를 일단 여부를 물어보고 저희가 보내드린 달력에 대해서 이제 장점이 어떤 건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정식 직원으로 하신 건가요? 직원은 아니고요. 이제 단기 알바. 예, 특수 알바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는 이상우 씨.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다음 주면 곧 끝나게 된다.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정규직이 못 되다 보니까 뭐 알바도 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조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그냥 간간히 뭐 떨어지면 또 저기 가서 또 하고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어떻게 어렵게 생활했죠.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10여 군데 기업에 원서도 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넣으면 조금만 되면은 뭐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때 노력 한 2~3배를 해도 운이 따르지 않거나 사회가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솔직히 나이는 먹어가는데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사회가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2008년 달력을 원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로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일이 쉽진 않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답답한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향후 뭐 1~2년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제가 봐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보이려고 하기는커녕 더 어두워지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올해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청년 취업자 수는 87년 이래 최초로 4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비정규직 비율도 전체 36%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이다. 최근 화제의 책 88만 원 세대. 88만 원 세대란 비정규직 임금 평균 119만 원에 20대 임금 비율 74%를 곱해서 나온 수치로 20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95%의 청년들은 88만 원 비정규직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비극적이죠. 그리고 이건 문제인 게 지금만 그 정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체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특별한 역전이거나 개인적인 무슨 전환이 없다라면은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일찍 은퇴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한테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한 세대 전체가 그게 대상이라고 그럴 때는
나머지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5%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진다. 냉장고 제품들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양한 맛의 구현도 있을 것이고. 늦은 밤 대학교 세미나실에 모인 학생들. 면접 시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연습이 한창이다. 모두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선 보통 4-5단계의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관문이자 중요한 관문이 바로 면접 시험. 두 번째로는 이제 학점도 좋아야 되고 또 영어 성적도 좋아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또 회사에서는 바라거든요. 뭐 리더십 요즘에 강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뭐 학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교환학생, 그다음에 뭐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많은 걸 얻으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면접을 보면은 많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뭘 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마다 신랄한 평가가 이어진다. 나는 목소리 톤이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게 졸렸어. 그래?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목소리 톤이 단조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달해서 발표 내용뿐 아니라 말투, 표정, 시선 하나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취업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린 대학 생활. 취업을 위해선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IMF 때 지나고 나서 한 2000년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자. 또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사회 의식 같은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다면 2000년도가 지나면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좀 자기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 5%에 속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대학 생활 내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너무 좁은 5%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늘 불안하다. 처음에 이제 서류부터 대충 시작을 해서 적성 검사, 면접, 2차, 2차 이렇게 가는데 뽑는 인원은 굉장히 한 자릿수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여기에 실제로 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88만 원 세대의 절망과 불안. 그것은 IMF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IMF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IMF 개혁으로 인한 투자 부진,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양산은 결국 저성장과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 흐름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전 7, 8%를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최근 5년간은 3, 4%대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 양극화 지표인 상대 빈곤율은 갈수록 증가해 2006년 16.42%를 기록, 국민 6명 중 1명은 상대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배율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IMF 위기를 맞으면서 그 위기를 대응하다 보니까 그 한국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장점들을 갖다가 던져버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의 어떤 문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기업 문화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어떤 역사와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빨리 지금 그 외환위기 때 좀 버린 것이 아닌가. 외환위기 10년. 이제는 IMF 취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것은 IMF 개혁의 일방적 급진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음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그 경제 개혁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정답이 박정희 시대 때는 그냥 정답으로 그냥 관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을 하면 그냥 관철이 되는 게 과거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시장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더라도 경제 주체들 간에 그걸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고 정착을 시키고. 우리 사회 참 저는 모순된 논쟁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 마치 적대 개념처럼 돼 왔었지 않습니까? 몇 년 쌓인 논쟁이. 이 두 가지 소위 경쟁과 복지라는 것을 적대적 개념으로 보는 시각부터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디에 치중을 하고 그럼 민간은 어디에 치중을 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와 시장의 어떤 철저한 협약을 맺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말아야 됩니다. 인구 300만 명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최근 20년간 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경제 성장 때문이다. 더블린 시내에 우뚝 솟아있는 스파이어 첨탑. 최근 10년간의 아일랜드 고속 성장을 기념하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다. 이 탑이 세워지던 2003년 아일랜드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추월했다. 한때 소유럽의 병자, 나고자들의 민족이라 불리며 뼛속 깊은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던 아일랜드.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으로 아일랜드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현재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6위의 부자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How do you gauge the economic success? Well, I think most of us gauge it by the money in our pocket of what we can put in the bank, and if we're all able to save a bit more, well, then we know we're doing well. You know, the people have a lot more money to spend, and you can see it in the shops every weekend here in Dublin, and you can see it. 이러한 아일랜드 고속 성장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더블린 시내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외자 유치 정책을 통해 이곳에는 수많은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We therefore looked at all types of companies, all types of industries worldwide, be they in consumer products, consumer products in basic manufacturing, basic assembly, textiles, clothing. It didn't really matter as long as we got the jobs. 하지만 아일랜드인들은 보다 중요한 경제 발전의 요소로 사회적 협약을 꼽는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87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타협을 이루는 사회적 협약을 완성했다. That offered the trade union movement, employers, the political parties, the farmers, an overall package of reform that would share the pain equally and committed to sharing the benefits equally. And that became our first 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So social partnership produced at a crucial moment in our recent history. 아일랜드 사회적 협약의 핵심은 노사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 이를 통해 노조는 임금 인상을 2.5% 이내로 억제하고 사측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What IBEC said and what the business community said was that if we can make Ireland more competitive, if we can keep our costs, including our pay costs, under control, if we can stop having strikes, if we can have industrial peace, Ireland will become a stronger country, and the biggest thing we can have to offer are extra jobs. That would be the number one gain. 하지만 아일랜드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것.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 협약문에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I think from the very start,
in the middle of the 1980s when unemployment was high, taxes were high, and the state was running out of money. Even in that crisis, the first program of national recovery was very strong in stating that those on social welfare, the poorest in Ireland, should not bear mos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change. And there was a very specific commitment to a programme of reform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period from 1987 through to the early 1990s. So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most vulnerable groups was a very central part of that first agreement.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은 이렇듯 사회적 협약과 복지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협약을 주도했던 스위니 박사는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Given the strength of the economy has continued, in the long run there's a very interesting economic point here. If you look after people, in the long run people will look after the economy. Ensuring that a large section don't live on very low incomes is part of that. (10년) 전 한국 경제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는 IMF라는 외부의 힘에 의한 급진적 경제 개혁이었다. 그 개혁은 성과도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MF 외환위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